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이 유럽 정보기관 문서와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 말 러시아 군인 약 200명을 비밀리에 훈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일부 병력은 이후 귀국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군 전력 강화에 더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지난해 7월 베이징에서 군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중국 군사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군도 러시아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드론 운용, 전자전, 육군 항공, 기갑보병, 박격포 운용 등 현대전 핵심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의 중심은 드론전이었습니다. 러시아 병력은 중국 허베이성과 허난성 등에서 드론을 활용해 목표물을 식별하고 박격포를 운영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장비와 그물 투척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도 익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훈련에는 FPV 드론 시뮬레이터와 소형 드론 조종 교육도 포함됐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 병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관급 병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훈련받은 일부 러시아 군인이 크림반도와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드론 작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이들의 실제 전투 투입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화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후 이 보도를 부인하며 서방 언론의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은 중러 군사협력이 단순한 연합훈련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장과 연결되는 실전형 기술 이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드론과 전자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잇따르면서 국제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개막식에서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발발은 불안정한 세계가 직면한 최신 위기일 뿐이라며 국제사회의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준비태세 감시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분쟁,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감염병 대응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민주 콩고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에볼라입니다. 현재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과 치료제가 주로 대응해온 자이르 변종이 아니라 희귀 변종인 분디부조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종은 진단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에서는 에볼라 의심 사망자와 의심 환자가 짧은 기간에 급증했고 발병 지역도 이투리주를 넘어 북키부주와 남키부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의 무력 충돌과 열악한 의료체계, 주민들의 보건당국 불신까지 겹치면서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는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 마르면서 발생한 먼지를 들이마실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열과 두통, 복통, 출혈, 신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직 뚜렷한 치료제는 없어 조기 진단과 증상 완화 치료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남미를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의 일종인 안데스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국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두 감염병의 국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에볼라 바이러스 대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민주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 등을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검역체계를 고려할 때 설령 유입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만큼 해외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와 국제 공조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감염병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빈곤, 전쟁, 의료 불평등이 결합할 때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세계적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팬데믹을 막는 핵심이 백신과 치료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함께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재정 긴축을 본격 추진합니다. 크리스토퍼 럭신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이고 정부기관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AI 도입을 확대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은 19일 현재 약 6만 3천 명 수준인 공무원 수를 2029년 중반까지 5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축 규모는 약 8,7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을 현재 1.2%에서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윌리스 장관은 현재 공공인력 규모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도 감당 가능한 수준도 아니며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인과 교사, 의사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삭감도 함께 추진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부분 정부기관의 운영비를 우선 2% 줄이고 이후 2년 동안 매년 5%씩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총 24억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도 병행됩니다. 현재 39개인 정부 부처와 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행정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해 적은 인력으로도 같은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체질을 바꾸는 행정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일선 행정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는 이 정도 규모의 인력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감축으로 집과 대출, 가족을 책임지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인력이 줄어들면 민원 처리와 복지, 지역 행정 서비스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나 무상 정책에 기대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의 이번 선택은 AI 시대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고용 안정 사이에서 각국 정부가 마주할 새로운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거치며 무기 조달 체계의 오래된 약점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고가의 첨단 무기에 의존해온 미군이 장기전 상황에서 생산 속도와 비용 효율성 모두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이번 전쟁 과정에서 대공 방어망의 핵심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1,200발 이상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 한 발을 생산하는데 최대 3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약 4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란의 샤이드 드론은 한 대당 약 3만 5천 달러, 우리 돈 5,3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가 드론을 막기 위해 고가 요격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군수산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평시에는 생산 여력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필요한 무기를 빠르게 보충하지 못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과거부터 비판해온 이른바 99% 해법, 즉 완벽하지만 비싸고 느린 무기 체계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다소 성능이 낮더라도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75%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처럼 신속하고 충분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격미사일 부족과 생산 지연은 적대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대형 방산업체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공급처 확대와 다수업체 경쟁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탄약 생산량을 3배에서 4배 늘리기 위한 단연 계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계약 방식과 조달 문화, 무기 설계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드론과 첨단 무기 사이에서 어떤 체계를 유지하고 어떤 체계를 줄일지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 군사체계 현대화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보여준 무기 소진 속도와 생산 병목 현상이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